100일 뒤 어디서나 존중받는 사람이 된다. 자존감이 쌓이는 말, 100일의 기적. 1장, 자존감을 높이는 말. 혼잣말만 살짝 바꿔도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기분이나 감각을 말합니다. 어린 시절에 겪은 어른과의 관계 및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긍정적입니다. 그와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감이 없고 죄책감이나 열등감에 휩싸여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바로 자존감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혼잣말만 살짝 바꿔도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말에 큰 영향을 받는데 남이 나에게 해준 말뿐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에도 마찬가지로 큰 영향을 받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혼잣말은 하루에 4만에서 7만 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혼잣말을 하다 보면 우울감이 생기고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뭘 해도 안 돼 같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성적으로 느끼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자율신경에 악영향을 끼쳐서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그와 반대로 긍정적인 말은 자신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자존감까지 높여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설사 나쁜 일이 생겨도 나는 괜찮아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불안이나 우울도 최소한으로 끝내고 스트레스도 그다지 느끼지 않게 됩니다. 자존감이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즉,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심신의 건강은 회사일이나 집안일 같은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거의 삶을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매일매일 기분 좋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말 1. 미안해요를 고마워요로 바꿔 말하는 게 좋다는 것은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고마워요라고 말을 많이 할수록 심신의 건강 수치가 높아지고 업무 실적이나 질병 치유율이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어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미안해요를 고마워요로 바꿔 말하게 된 결과 대화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이 한꺼번에 몰려 힘들어하는 직원이 생기면 다른 직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도와주는 일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사죄의 의미로 쓰이지만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도와줬을 때 수고를 끼치게 되어 마음이 괴롭지만 도움이 되었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다고 말해야 하는 순간에도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사죄하는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의도치 않아도 마음의 부채의식이 쌓이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일상적으로 마음이 빚진 상태가 되면 죄인이 된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존감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합시다. 미안해요 라고 하지 말고요. 자존감을 높이는 말 2. 어렵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참 편리합니다. 일적인 문제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할 수 없다, 나에겐 무리다 라는 의도를 내비칠 때 사용하면 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심코 자기 자신에게 어렵다는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목표가 있을 때, 처음부터 혹은 약간 시도해 본 후, 아, 참 너무 어렵네 라고 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지레 겁을 먹으면 당신의 가능성이 더욱 좁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규정짓는 사람과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열어놓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두 사람의 현재 상황이 똑같다고 해도 이후 전개 과정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보세요.
내가 이미 스스로 어렵다는 말에 나를 가둬버리면 뇌는 그때부터 생각을 멈추고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을 거라 단정 지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부정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이야말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기회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보내고 나면 보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에 몰두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나고 나면 보람이 있을 거야.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보람이 있을 거야. 뇌를 훈련하는 거야 라고 바꿔 말하거나 이 일이 끝나면 나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라고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은 후 내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말 3. 누구나 나는 뭐뭐를 못해 라고 생각하고 말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 안에는 또 어떤 다른 문장이 숨어 있을까요? 바로 나는 뭐뭐를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라는 문장입니다. 스스로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단정 지을 때 혹은 누군가에게 저는 그런 건 잘 못하는데요 라고 말하게 될 것만 같으면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면 어떨까요? 지금은 못하지만 앞으로는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잘 못하는 만큼 앞으로는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막 태어난 아기는 누가 봐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지만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걷기 하나만 봐도 몇 번이나 도전해야 합니다. 기어다니다가 물건을 잡고 겨우 일어서다가 드디어 걸을 수 있게 됩니다. 회사 일이든 공부든 운동이든 지금보다는 훨씬 못하던 시절이 있을 겁니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잘하게 된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상상하는 것도 수월해집니다. 나는 앞으로 뭐뭐를 더 잘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 하나는 그때 내가 그걸 했더라면 이라고 합니다. 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후회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그런 거 못해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라고 되뇌면서 방법을 찾아보면 앞으로의 길이 보이고 새로운 가능성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말 4. 지금 당신이 회사에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만큼 일적으로 성장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1년 전, 2년 전, 5년 전의 당신이었다면 나한테는 벅차다 라고 생각했을 일을 지금은 처리할 수 있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힘들다 라고 말하던 습관을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바꿔보세요. 꼭 일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인간관계든 연애든 운동이든 내가 힘들다는 느낌이 드는 일은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방증이니까요. 노력하고 있지 않다면 힘들다는 생각도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너무 힘들어 라는 생각에만 빠져버리면 바로 눈앞의 일에만 급급해지고 시야도 좁아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펩토크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자신을 격려해 줍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작은 난관에도 힘들다고 느끼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여러 가지가 편해집니다.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단련이 되는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목표를 세분화해서 하나씩 달성하면서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힘든 일을 극복하는 것이 조금 쉬워질 겁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때로는 반걸음씩 혹은 한 걸음씩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전보다 더 성숙해진 자기 자신을 느껴보세요. 자존감을 높이는 말 5. 어차피는 자신의 능력을 부정할 때 자주 씁니다. 어차피 해봤자 안 돼. 어차피 못하는 일이야. 어차피 내 운명은 정해져 있어 등등.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현재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는 문장에서 사용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단어를 많이 쓰면 쓸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마음에 각인된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혹시라도 이 말이 튀어나올 것 같으면 다른 문장으로 바꿔서 말해보세요. 한번 해보자,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좋은 아이디어야 같은 긍정적인 문장으로 말이에요. 저희 병원 환자들 중에 어차피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치료법을 소개해도 부정적인 생각이 이미 습관이 되어버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치료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만약 스스로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일단 멈추고 한번 해보자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만으로 마음의 긍정적인 기운이 싹트고 지금까지 삶의 패턴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겪었던 고생은 쓸데없지 않습니다. 모두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귀중한 경험이니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시도해본 후 혹시 실패할지라도 나에게는 귀한 경험이 남는 거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도전하기 수월해질 거예요. 자존감을 높이는 말 6. 우산을 잃어버린 날에는 꼭 비가 오고 우울한 날에는 꼭 컴플레인 전화만 걸려옵니다. 이런 야속한 일들이 계속되면 퇴근길에 자기도 모르게 오늘 정말 짜증나는 일 투성이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투성이는 뭐뭐만이라는 뜻인데 정말로 오늘 하루 종일 짜증나는 일만 있었나요? 찬찬히 생각해보면 그 와중에 좋은 일 하나쯤은 끼어있지 않았나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서 밖으로 내뱉으면 더욱 강력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짜증나는 일 투성이야 라고 입 밖으로 내뱉으면 짜증나는 일이 의식적으로 더 생각나고 그러면 기분이 더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좋은 일도 있었어 라고 바꿔 말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몇 안 되는 좋은 일을 의식적으로 떠올리게 되고 기분이 좀 더 나아지니까요. 디즈니 영화와 일본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진 폴리안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속 주인공인 소녀는 고아가 된 후 할머니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 이후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녀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좋은 일 찾기를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병에 걸린 할머니의 머리에 꽃을 꽂아줍니다. 할머니가 어차피 꽃은 씻을 텐데 뭐하러 라고 말하면 할머니, 꽃은 씻는 게 좋아요. 그래야 또 다른 꽃을 꽂아드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소녀가 하는 좋은 일 찾기가 바로 펩토크의 좋은 예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괴롭고 힘든 일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 정도는 행운을 발견해내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말 7.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진짜 왜 이럴까?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라는 말을 무심코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원래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를 하거나 단점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뭔가 큰 실수를 했을 때 이런 말로 자책해버리면 자신의 장점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만약 실수를 했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점이 단점이야 정도로만 말하고 더 이상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면 단점을 개선할 방안도 더 쉽게 떠오를 수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병원에 찾아온 한 40대 여성 환자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유명한 의사에게 진찰받으러 갔다가 5년 후에는 교원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불안과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검사 딱 한 번으로 100% 교원병에 걸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 교원병이 걸렸다고 해도 식이요법, 호흡법 등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제야 환자는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안한 자세로 돌아왔습니다. 이렇듯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버리면 객관적인 판단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 나의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거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존감을 높이는 말 8. 여러분은 평소에 더 이상은 무리야, 나한테는 무리야 라는 말을 자주 쓰시나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말을 아껴두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정말 절대적으로 무리인 상황에서 쓰기 위해 남겨놓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필요할 때 이런 말로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의 여지를 싹둑 잘라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당신에게 어떤 제안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라고 방법을 제시할 때도 무리예요 라고 답해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답하는 사람에게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싶진 않을 테니까요. 제 환자 중에 재활 치료 중인 60대 골절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근력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자 이제 더 이상은 무리야 라면서 비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해드렸습니다. 환자분, 몸은 지금 나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깁스도 푸셨잖아요. 몸은 이미 나아지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그런 내 몸에 좋은 말을 들려주세요. 말부터 바꿔보시면 몸 상태가 더 빨리 회복할 거예요. 그러자 다음에 만났을 때는 선생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저 자신한테 좋은 말을 해줬더니 다시 해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재활치료 과정에 착실히 임하더니 근력도 서서히 회복했습니다. 무리다 라는 말은 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아지길 바라는 뭔가가 있다면 무리예요 라는 말 대신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라는 말로 바꿔 말해보세요. 일단 뭔가를 시도하면 일관성의 법칙 때문에 점점 잘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설령 잘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 대신 다른 뭔가를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말 9. 살다 보면 일이 안 풀릴 때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누구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자책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 표현입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부정적인 자기 암시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을 자주 하게 되면 당연히 자존감은 낮아지죠. 그런데 이 사실을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즉각 여기서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바꿔서 말해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저는 안 돼요, 저런 사람은 안 되나 봐요 하면서 더 이상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런 말을 해드립니다. 환자분 몸은 지금 낫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백혈구가 이물질과 싸우고 있고요. 적혈구는 산소를 나르고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고 폐는 산소를 빨아들이면서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몸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조금만 강하게 먹어주세요. 그러면 환자는 자신이 안 되겠다고 판단한 순간에도 몸이 스스로 자연 치유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알게 되면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고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당신이 안 돼 라고 스스로를 부정적인 틀에 가둬도 당신의 몸은 치유를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지를 고민하게 될 거예요. 자존감을 높이는 말 10. 내 목표는 뭐뭐 하는 것이다 라는 말에는 이미 긍정적인 태도가 들어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내 목표는 뭐뭐 해서 뭐뭐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 이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더 효과적인 셀프 펩토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표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 목표는 시험에 합격해서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 목표는 병을 고치는 것, 목표는 병을 고쳐서 좋아하는 취미를 다시 시작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시험 합격이나 병 치료는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통과 지점 같은 것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 같은 거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것을 알아내서 목표로 삼아보세요. 그러면 목표 달성력과 회복력은 훨씬 높아질 겁니다. 제가 아는 30대 남성 한 분은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변리사가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는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가려움이 심한 아토피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호흡법, 식이요법 등에 대해 열심히 알아보고 실천하더니 결국에는 아토피를 극복하고 목표로 삼았던 변리사가 되었습니다. 또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던 80대 여성 한 분은 산에 오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등산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수술을 권했지만 그녀는 수술 없이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 체조와 근육 트레이닝을 정말 열심히 했고 결국에는 무릎 통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해 여름에 그녀는 그렇게 원하던 산에 다시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등산을 하면 산을 좋아했던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회복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처럼 목표가 분명한 셀프 펩토크를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행동에 훨씬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줄 겁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말 11. 힘내자라는 말은 충분히 긍정적인 자세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더 의욕을 북돋으려면 좀 더 효과적인 셀프 펩토크가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임하기 전에 자기 안의 최고 역량을 끌어내기 위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여기에 착안해서 자신만의 펩토크 루틴을 만들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써보면 순식간에 의욕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넌 최고야, 한번 가보자 라는 펩토크입니다. 스스로를 격려하는 테마곡이나 응원 문구처럼 사용하면 기분을 살리는 데 최적입니다. 유도계의 원령공주라 불리는 마스모토 가오루 선수는 한 방송에서 시합 전의 긴장 때문에 배가 아파도 언제나 왔다 라는 말로 자신을 응원하며 시합에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뭔가 변수가 생겨서 부정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자신만의 펩토크 루틴으로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예입니다. 잘한다, 반드시 난 잘한다. 될 거야, 반드시 난 될 거야. 바뀐다, 반드시 난 바뀐다. 갈 거야, 반드시 난 갈 거야 같은 간단한 라임의 펩토크는 효과적입니다. 337 박자에 맞춘 펩토크는 외우기 쉬울 뿐만 아니라 뇌에 각인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손으로 박자를 치면서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만의 펩토크를 만들어서 꼭 써보세요. 6장 불안을 가라앉히는 말. 부정적인 단어만 빼고 이야기해도 마음이 가벼워진다. 이 장에서는 내가 힘든 시기를 버텨야 할 때 혹은 누군가가 힘든 일을 겪으면서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때 어떤 펩토크를 하면 좋을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힘든 일을 겪을 때도 그렇지만 상대가 불안해하거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비관주의에 빠져 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대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 더 침울해질 테고 그렇다고 너무 밝게 대답하면 공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펩토크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몸 상태가 계속 나빠요 라고 말하면 저는 좋진 않았군요 라고 대답합니다. 나쁘다는 말을 쓰면 너무 부정적인 느낌이 뇌리에 박히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말해주는 거죠. 내가 힘든 일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짜증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정말로 매사에 의욕이 나지 않고 좋아하던 일을 할 때조차 짜증이 납니다. 그런 나에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자.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말해주는 게 바로 펩토크입니다.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탈러 교수의 넛지 이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파리를 그려놓는 일입니다. 파리 그림을 그려놓은 후 소변이 밖으로 튀는 양이 80%나 줄었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불안을 가라앉히는 펩토크는 일종의 넛지 전략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내 주변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넛지 전략의 말을 건네는 게 이 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두 팔꿈치로 콕콕 찌르듯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불안을 가라앉히는 말 58. 어차피라는 말로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은 과거에 좌절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극의 주인공 후보에 올랐지만 결국 다른 사람이 뽑혔거나 사내 프레젠테이션 최종 심사까지 올라갔다 결국에 떨어졌거나 혹은 최종 시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부상을 입어서 결국 실력 발휘를 못했거나 하는 안 좋은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시점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는데 보상받지 못했다면, 정말 열심히 해서 일을 성사시켰는데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일이 단 한 번이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또 상처받지 않으려고 어차피 라는 말로 운을 뗍니다. 이 말에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너무 불안하다. 이런 나를 누군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라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기 비하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는 말을 건네보세요. 너라면 할 수 있어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말로 표현해주면 마음이 안정되고 그와 동시에 자존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너 아니면 안 돼. 너만큼 이 일을 잘해낼 사람은 없어. 너나 되니까 부탁하는 거야.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이야. 왜 그걸 모르니? 라는 말도 좋습니다. 불안을 가라앉히는 말 59. 어차피라는 말은 과거에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쓰는 분들이 많다고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 쓰기도 하지만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쓰기도 합니다. 어차피 이번에도 잘 안 될 거야. 어차피 실패할 거야. 어차피 떨어질 것 같아. 같은 말들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두면 만약 정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에도 크게 실망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원망하거나 탓할 일도 줄어들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심리에는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생기는 조바심이나 자기 비하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해보자. 예전 일을 잊고 새롭게 해보자. 초등학교 1학년이 된 것처럼 시작해보자. 지금 막 20살이 된 것처럼 생각해보자처럼 일단 기분을 리셋시키는 펩토크를 건네보세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별로 없을 겁니다. 자신이 초등학교 1학년 혹은 20살이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조바심이나 자기 비하도 훨씬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전달하는 펩토크를 상대방에게 건네보세요. 불안을 가라앉히는 말 60. 잘 안 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혹시라도 잘 안 됐을 경우에 자신에게 가해질 비난이나 비판에 대한 공포가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패한 사실보다는 실패 이후 자신이 받게 될 평가가 신경 쓰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면 부정적인 기운을 부르고 결국엔 정말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더라도 스스로의 능력을 깎아먹는 부패 토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상대에게는 실패해도 아무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가 느끼는 불안과 압박, 걱정이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실패 같은 부정적인 단어 대신 그냥 잘 안 돼도 괜찮아 라고 담담하게 말해주면 긍정적인 기운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이에 덧붙여 다 경험이야. 잘 안 돼도 공부가 될 거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라고 말해주면 좋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아무래도 실수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신입 직원에게 자신감과 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런 펩토크를 사용합니다. 정신과 의사 사이토 시게타는 인생에 실패가 없으면 인생이 실패한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바로 잘 안 돼도 괜찮아와 비슷한 펩토크입니다. 불안을 가라앉히는 말 61.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옛날에는 진짜 잘했는데 왕년에는 나도 정말 잘 나갔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특히 운동이나 춤 같은 몸을 쓰는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 사람 중에서도 기록이나 성적이 중요한 운동선수라면 이 말을 자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거나 개인적으로 우울한 일이 생겨서 평소 실력보다 못한 날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아론백의 컵에 든 물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같은 상황도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정말 잘했는데 지금은 왜 안 될까? 라는 생각은 곧 컵에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다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아직 이만큼이나 할 수 있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는 곧 컵에 물이 아직도 절반이나 남아있잖아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주목하면 뭐든 시작하고 또 그 일에 집중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자꾸 과거보다 못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면 아직 이만큼이나 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해주세요. 어느 순간 기운을 차리고 뭔가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불안을 가라앉히는 말 62. 좀 더 힘을 내봐는 긍정적인 말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말은 상대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잘 되지 않을 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다는 말이죠. 만약 상대가 평소에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면 이 말 대신 지금 잘하고 있어 라는 말로 어깨에 짐을 덜어줘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굳이 좀 더 힘내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너무 완벽주의여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열심히 하다가 한순간에 나가 떨어지는 경우를 더 걱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헌신과 봉사의 대명사인 간호사 나이팅게일은 크림 전쟁에서 돌아온 후 병에 걸렸고 이후 죽을 때까지 병상에서 지냈습니다. 그녀는 희생 없는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봉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도 우선 자신이 건강해야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